지금 그냥 바로 본론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또 소장님한테 궁금한 거는 정말 이거거든요.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2년 연장을 해서 지켜봐야 되는지 맞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차라리 2020년, 2021년처럼 폭등을 하든가 차라리 작년처럼 집값이 떨어지든가 하면 속이 시원해요. 집값이 떨어지고 폭락하면 안 사면 되고 집값이 올라가면 무조건 사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통계라든지 맞아. 주변 부동산에 가보면 분명히 가격이 지난달보다는 올라가 있고 1월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고 이런 분위기를 보면 분명히 사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뭔가 모르는 불안감? 따라가도 될까?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도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대구에서도 연락이 와요. 우리가 대구 하면 미분양의 무덤이다. 죽었다. 3년 동안은 쳐다보지 말자라고 했는데 대구 수성구가 조금씩 움직여요. 네, 대장부터가 지금 거래가 이제 속속들이 그러면 대구 올라가고 수성구가 있죠. 강남이잖아요. 강남이 움직이면 다 불안하거든. 그러면 수성구가 움직이니까 이제 자금이 없는 분들은 아예 불안하지도 않고요. 뭐 난 살 능력도 안 되니까 불안할 것도 없는데 제일 불안하신 분이 이제 돈을 가지고 계시는 분. 몇 억이든지 간에 몇 억이든 몇십억이든 돈을 가지고 있고 기회를 보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이거 지금 안 들어가면 더 오르면 손해볼 것 같고 괜히 들어가면 또 물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질문 많이 오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답답해요. 이게 뭐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데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사람이 자칫 샀는데 떨어지면은 이게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올라만 가주면 참 해피한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자금력이 되느냐. 돈 없는데 연끌하는 건 저는 어떤 경우든 반대합니다. 아무리 올라가는 경우라도. 그러니까 시장 상황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상황을 먼저 체크를 첫 번째 내 상황이 중요하죠. 근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불황기가 끝나고 이제 회복기 진입을 했다. 바닥의 시그널을 지나갔다라고 하면 사실 자금력이 부족하더라도 조금 무리해서라도 욕심을 낼 필요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자기 자본 범위 내에서 공격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 회복기 진입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재밌는 뉴스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상반된 의견이에요. 하나는 부동산 전문가 8명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하락, 폭락. 그분 항상 폭락 이야기하는 분이니까 7명은 상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만 보면 사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또 불안한 게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 인고의 세월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지금 불황기 진입이지 회복기 상승기가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밥 먹고 여러 가지 통계 또 인터뷰도 하고 전문가들 인터뷰 다 하거든요. 국토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아무튼 다 조사해가지고 나온 자료인데 그럼 저는 누구 말이 신빙성이 있냐 그러면 국토연구원 말을 좀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뉘앙스가 뭐냐면 폭락이 아니에요. 집을 사지 마라 폭락이 아니고 똑같은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다 좋은데 지금은 계속 상승하는 일만 남은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이제 좀 조정이 됐고 지금 V자로 떨어졌다가 V자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요거까지는 좋아요. 요거까지는 좋은데 이제 지금부터가 회복하는 속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해둔다면 첫 번째 자금력이 되고 두 번째 필요하냐. 너 왜 사려고 해? 저 필요해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자녀 교육이라든지 여유 자금이 있어서 자녀 집 하나 사주려고 했다. 어차피 사서 그냥 우상향 한다니까 장기적으로 그냥 묻어뒀다가 중간에 좀 떨어지면 뭐 어쩌겠냐. 감내할 수 있다. 3년 정도? 이자 내지 뭐. 라는 마인드라면 저는 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금이 부족하고 굳이 지금 안 사도 되는데 뉴스를 보니까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니 불안한 마음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자. 지금 분위기가 저는 어떤 분위기로 보이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변수도 이야기하고 2008년도, 2009년도 이야기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V자로 회복한 다음에 2, 3년 정도 조정기가 가고 2차 하락이 왔다. 지금 또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온다의 베팅이고요. 2차 하락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부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처럼 10억을 기준으로 하면
17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잠실 엘스 갔다 오니까 최고가가 27억입니다. 27억 갔다가 18억대 정도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23억 8천까지는 거래가 됐어요. 많이 회복이 됐죠. 그러면 100을 기준해서 보면 거의 한 70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한 88%까지는 올라갔어요. 꽤 많이 회복을 했고 지금 분위기면 뭐 90% 뚫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면 100을 뚫어서 27억을 뚫고 엘스가 30억, 35억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지금은 5년? 한 10년 후에는 35억 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엘스 35억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엘스가 35억 가면 헬리오시티가 거의 30억 뚫어야 되고요. 그렇죠. 30억 뚫어야 되고. 따라가겠죠. 그러면 반포의 원베일리가 최근에 뭐 40억도 거래됐다는데 엘스 2008년에 지은 엘스가 35억이면 원베일리는 55억, 60억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럼 마포 아파트는 한 25억 가야 되고요. 광교 아파트는 20억 뚫어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저는 좀 어렵겠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우리가 버블을 제거하는 방법, 2020년, 2021년에 분명히 버블이 있었습니다. 버블을 제거하는 방법은 시간이 좀 지나서 자연스럽게 좀 희석되는 방법.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떨어져서 지금 10만 원, 10년 전에 10만 원 다르듯이. 다르죠. 네, 10년 전에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4인 가족 먹었는데 며칠 전에 저희 애가 이제 친구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 얼마 나왔니? 하니까 10몇만 원이 나왔대요. 2명이서 맞아요. 먹었는데. 지금은 그래요. 네. 그래서 야 할인 카드 같은 것도 좀 해라 라고 하니까 통신사 할인하고 3만 원 할인물을 더 했대. 아 그래? 뭐 할인을 해서 10몇만 원이 나왔다는 거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는 적어도 아파트 문제, 상가 꼬마 빌딩은 다른 시장이고요.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고 두 번째는 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설문조사에서 네. 왜 그러면 8명 중에 7명은 상승이라고 했을까 생각해보면 저도 아마 상승이라고 답했을 겁니다. 질문이 뭐냐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거든. 하반기 지금 얼마 남았다고. 그러네요. 이제 8월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8월 거의 다 끝났고 9월 추석이고 추석 끝나고 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실질적인 하반기인데 이 3개월 동안 우리 부동산 시장 변수라고 한다면 뭐 금리, 부동산 정책, 전세 정도가 있는데 우리 국내 용으로 본다면 큰 변동이 있을 게 3개월 동안 뭐가 있을까? 그렇죠. 금리가 한국은행이 3개월 동안 올릴까? 내릴까? 특별한 대외적인 변수가 없다면 저는 동결로 예상을 합니다. 조금 불안하긴 한데 미국하고 중국이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 동결로 갈 것 같고 정책 안 건드릴 것 같고요. 역전세 빠르게 회복을 못해도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하반기 지금처럼 가겠죠. 그러면 상승으로 베팅을 하는데 질문이 3년 동안 또는 3년 후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면 좀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텐데 하반기라고 못 박으니까 하반기 뭐가 있어? 지금 정도? 회복 속도로 회복하겠지. 엘스가 23억 8천 거래가 됐으면 뭐 한 24억 5천까지는 가겠지. 정도로 상승에 베팅할 수밖에 없는 건데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바닥 찍고 계속 올라가서 엘스가 35억까지 가느냐 그러면 저는 그건 아직 시기상조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국내 변수는 이제 저는 사실 그냥 홀딩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근데 지금 문제가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저기 북쪽으로 가면 중국에 땅 큰 애들 네. 거기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헝다 사태가 네. 지금 이야기가 계속 헝다만이 문제가 있죠. 아니에요. 헝다만 문제면 우리가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걔들은 다로저로 끝나더라고. 헝다, 완다, 판다 뭐. 요즘 푸바오 인기가 푸바오 보니까 좀 이게 스트레스가 잠시 좀 사라지긴 하더라고. 자꾸 보게 돼요. 집중해 주십시오. 네. 아무튼 다짜가 좀 문제인데 헝다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헝다가 2위 업체 원래 1위였다가 지금 2위로 내려왔고요. 헝다가 미국 채권 못 갚았죠? 이자 못 내가지고 지금 거의 파산입니다. 챕터 15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파산이고요. 미국 달러부터 이제 파산 들어갔는데 중국 국내는 지금 솔직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걔들은 이야기를 잘 안 해줍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뭔가 병이 걸린 것 같은데 차라리 솔직하게 나 배가 아파. 병원 가보니까 암 1기야 아니면 2기야. 수술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솔직히 얘기해주면 시장에서 나름대로 판단도 하고 계산도 하고 예측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쟤 뭔가 얼굴빛이 이상해. 그러니까 비실비실대. 너 아파? 말을 안 해.
분명히 아픈 것 같은데 괜찮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미국에는 지금 미국 채권을 지금 못 하고 있고 1위 업체가 비구이 위안이라고 있는데 얘도 지금 미국 채권 못 갚았어요. 이자 296억 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업체 규모로 따지면 사실 우리한테는 296억 원이 큰데 이 업체가요 총 금액이 221조 정도 돼요. 처분 가능한 자산 221조. 그런데 296억 원을 못 갚았다? 규모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뭔가 이상하죠.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파들어가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업체가 1위예요. 중국 부동산 개발 1위 업체예요. 비구이 위안이 1위면 우리로 따지면 삼성 레미안이 지금 채권 이자 못 갚은 거예요. 힐스테이트는 지금 파산 신청했고 지금 현대건설은 파산 신청하고 삼성 레미안은 이자 못 갚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체가 고용 인원이 20만 명 정도 돼요. 중국 내에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도 296억 원을 못 갚았다는 얘기는 보면 여기 부채가 255조라고 하더라고요. 스케일이 크죠. 그러니까 부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갚아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이 업체들만 문제냐? 얘들만 부도나고 파산해버리면 중국이 살아날 수 있느냐? 얘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3번 연임하려고 약간 부동산을 죽이는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너무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집값 올라가니까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모두가 잘 살아야지 왜 투기를 하니? 투기하지 마라고 하면서 이제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꺾이는데 중국은 우리도 선분양 제도잖아요. 네네. 계약금 내고 사실 땅 짓고 헤엄치기죠. 브릿지론 이렇게 해가지고 땅 대출 받아서 사고 PF 대출 일으키고 은행에서 돈 빌리고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끝날 때 잔금 받고 끝 PF 대출 상환하고 끝나는 구조인데 중국도 비슷한데 우리보다 조금 더 심해요. 걔들은 땅이 자기들 땅이 아니에요. 지방 정부 땅이잖아요. 지방 정부가 그렇죠. 빌려줘요. 100년 임대 뭐 이런 식으로 돈 주고 그럼 100년 임대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이것도 지 돈으로 안 짓지. 뭐 우리로 따지면 한국은행 같은 데서 돈을 또 빌려요. 빌리고 선분양 제도인데 선분양 제도가 우리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입주할 네. 때 아파트 잘 지었나 한번 보고 하자 있는 거 좀 신청하고 잔금 치잖아요. 걔들은 돈을 다 냅니다. 잔금을 내고 지어요.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돈을 받았는데 지금 짓지를 못해요. 그게 한 200만 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스케일이 크죠? 200만 채면 노태우 정부 시절에 200만 호 건설 계획 생각나는데 걔들은 200만 채를 지금 돈을 받고 못 짓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느냐? 없어졌어요. 이미 침체가 되고 그 돈이 있으면 296억 원 갚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골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터질지도 모르겠고 더 문제는 뭐냐면 저는 중국 정부가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의구심이 드는 게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고요. 이번에 청년 실업률이 안 좋아요. 중국이. 안 좋은데 이번에 아예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안 좋으면 걔들은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 좋으면 발표를 안 할까? 부동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내수가 안 좋겠죠. 내수가 안 좋으니까 청년 실업률도 지금 최악이고요. 더 문제는 수출도 안 되죠. 인건비는 올라가죠.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그런 공장 역할을 이제 더 이상 하지를 못합니다. 중국의 미래도 불투명하죠. 거기에 미중 간의 갈등. 저는 미국이 약간 손봐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중국이 이제 2위잖아요. 일본을 제치고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가니까 항상 2등이 문제야. 2등이 되면 1등이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강대국의 조건은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핵이에요. 군사력도 그냥 전투기 많은 거 의미는 없어요. 일단 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에너지, 석유라든지 이런 에너지원이 자원.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금융이에요. 돈줄, 금융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는 핵은 있죠. 에너지 많죠. 금융이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국을 대적할 강대국이 되지 못합니다. 중국도 사실 금융이 러시아보다는 나은데 달러에 대한 맞설 만한 위안화가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금융 시스템도 선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서 미국이 거의 넘버원이고요. 영국이 예전에는 좀 강했는데 영국도 금융이 강하거든요. 강한데 예전만 못하고. 그런 미국을 맞섭니다. 그럼 미국이 지금 금융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제재를 하는 거 아닌가. 중국에 있는 투자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반도체 첨단 기술 지금 못하게 막고 있죠. 그러니까 기술 성장을 막아버리게 되고 기초 기술은 약한데 자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 아니니까 사실 기업들도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라든지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는 줄죠 또. 인구는 줄고 인건비는 또 올라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니까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위기가 벗어나더라도 저는 중국이 예전처럼 경제 계속 높은 고성장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와야 될 길인데 이게 중국이 이걸 위기를 잘 넘기고 헤쳐나가면 이제 나름대로의 자리를 잡고 경제 2위 대국으로서 탄탄대로를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 2위 자리도 저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은 처음 겪는 일이에요. 미국은 걔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어요. 뭐 1900 몇 년도에요. 30 몇 년도에 대공황도 겪었죠.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전쟁, 뭐 수많은 전쟁도 겪으면서 실전 또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뭐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래서 항상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미국도 금융 시스템도 보완도 하고 정책도 하고. 중국은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아까 말했던 우리 흥다, 비구이 위안 같은 업체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업체인 줄 아세요? 대부분 1996년 정도. 그러니까 오래된 업체들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중국 경제가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신흥 기업들이죠. 우리 삼성만 하더라도 몇 년 됐나요? 삼성도 한 80년. 나름대로 전통과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데 애들은 1996년에 지어가지고 꽃길만 걸었던 거지. 꽃길만 걷다가 이제 위기를 닥쳤는데 이 위기를 헤쳐나갈 만한 경험이나 시행착오나 그런 능력을 갖췄을까에 대한 부분도 저는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중국 정부가 뭐 6.25 전쟁 이런 건 옛날 얘기고 1990년 이후에 중국 정부가 제대로 된 위기를 겪어본 적이 있는가? 전쟁을 해본 적이 있나? 경제 위기를 겪어본 적이 있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처음 맞는 위기를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이걸 잘 헤쳐나가면 생각보다는 좀 탄탄대로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대로 흔들리고 대처를 못하게 되면 저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중요하고 저희가 또 궁금한 거는 그러한 중국의 그러한 사태들이 네. 분명히 우리나라한테도 어떻게든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주죠. 심각하게 주죠.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우리 내수 시장이 아니에요. 네네. 우리 인구가 5,100만? 5,150만인가요? 그 정도예요. 인도네시아보다 적어요. 베트남보다 적어요. 베트남이 1억 좀 안 될 겁니다. 9천 몇백만인가, 9,800만인가 뭐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5천만, 남북한을 합쳐도 7천만. 그러니까 우리는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고요. 우리는 일본을 좀 만만하게 보는데, 일본이 1억 2천만이에요. 1억 2천이 넘어요, 인구가. 그러니까 남북한이 합쳐도 일본이 2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 자체가 틀려요. 일본은 내수로 먹고 사는 네네.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내수가 안 되고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수출 어디예요? 미국, 중국, 유럽 이렇게 하는데, 중국 시장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에 참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이 중국이 내수도 안 되고 지금 전체적인 세계의 공장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는 우리도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거다. 그러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죠? 세계 경제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만 영향받는 건 아니고요. 우리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부터 쭉 가서 한 30년 동안 사실은 중국 덕분에 우리가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어떻게 보면 더 내려가는 품목들도 있어요. 중국이 워낙 저렴하게 공급해 주니까 다이소처럼 공산품이나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옛날이 더 비쌌던 상품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컴퓨터만 하더라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데스크탑 컴퓨터가 이제 막 활성화될 때예요. 노트북은 잘 안 나오고. 그럴 때 제 기억으로 그 당시 돈으로 뭐 2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1990년대에 90년에 200만 원을 주고 샀다는 얘기는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예요? 한 600만 원? 800만 원? 그 정도 될 거잖아요. 한 500만 원 이상은 될 거예요. 분명히. 요즘 컴퓨터에 500만 원, 600만 원짜리는 애플 맥북 최고급 사양이 그 정도예요. 근데 일반 모델을 그렇게 주고 샀다는 얘기는 저는 그동안 중국 덕을 많이 봤다. 전 세계적으로. 왜? 저렴하게.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중국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기지 않았고 우리가 저렴하게 살았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을 보니까 저는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이제 당분간은 우리가 저렴하게 사는 세상은 끝난 것 같다.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다. 김밥 천국에 1,500원, 2,000원짜리 김밥 먹는 시절은 이제 끝난 것 같다. 중국이 공산품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들도, 김치도 저렴하고 고춧가루 뭐. 이제 그런 시절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고물가 시대를 살아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이제 결국엔 또 부동산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럼 분양가가 떨어지느냐? 쉽게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네요. 이제. 예,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느냐 그러면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하죠. 중간 과정, 한 2, 3년 정도는 지금 어떤 파급 영향력이 미칠지에 따라서 지금 좀 회복을 하는데 중국이 진짜 생각보다 심각하게 뭐가 하나 터져버리게 되면 진짜 IMF가 왔다. 잃어버린 30년이 왔다라고 선언? 그런 게 공식적으로 어떤 신용평가 기관이나 IMF 같은 데서 공식화를 한다면 주식시장이 일단 폭락하고요. 주식이 폭락하면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단기 충격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양날의 칼이에요. 우려스럽지만 한편에서 보면 우리의 2020년, 2021년 버블을 빨리 제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다시 저물가 시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이 설마 망하게 하겠습니까? 인구가 얼만데. 그렇다면 우리도 IMF 외환위기 왔는데 3년 후에 극복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은 어쩌다가 뭐 30년을 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뭐 국민성의 문제라든지 정책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요. 중국이 30년 동안 그렇게 빌빌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충격을 먹겠지만 우리처럼 약간 그런 빨리빨리 뭐 이런 게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은 좀 부족해도 어떻게 빨리빨리 해서 얼렁뚱땅 해가지고 빨리빨리 가는 문화는 있기 때문에 30년은 안 갈 것 같고요. 한 2, 3년 우리처럼 한 3년 정도면 극복하지 않을까. 설사 오더라도. 그렇다면 그 시기는 조금 조정이 되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잘 극복이 되면 뭐 자연스럽게 버블이 제거되면서 또 정상 궤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그 상환 능력 같은 경우에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이라고 있는데 93%예요. 비구이 위안이 좋아요.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마탱이 가면은요, 그거보다 낮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줄줄이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 한 업체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시작을 했잖아요. 2021년에 한번 막았거든요. 흥단은. 중국 정부가 한번 막아줬는데 지금 또 이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중국 정부가 막아줄 수 있을까? 흥단만 막으면 될까요? 비구이 위안은 어떡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어떡하고? 그 중국 정부 지금 약발이 잘 안 먹힌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결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미국도 아마 지금 중국 정부도 돈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채무도 너무 많고요. 지방 정부도 지금 거의 뭐 사실은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심해요. GDP 대비 그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한 20% 정도 되면 중국은 25% 정도 되거든요. 부동산 타격을 받으면 아마 중국은 우리보다 일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궁금한 건 어찌됐든 그러한 사태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제 결과를 낼지는 이제 지켜봐야죠.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네. 이게 또 어떻게 저희한테 영향을 끼칠지 또한 이게 또 한 번에 확 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주식은 먼저 선반영이 돼요. 선행지표기 때문에 아마 지금 또 하락하고 있고요. 출렁출렁 하는데 부동산은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먼저 집주인들이 팔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요. 공식화되고 뭔가가 체감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부동산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뭐 그런 일이 안 생기면 해피한 거고요. 혹시라도 생기면 이제 생각을 빨리 해야 됩니다. 중국이 영원히 망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허리끈을 좀 졸라맬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해외여행 좀 줄이고, 그렇죠.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그럴 때가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고 뭐 베트남 많이 가고 이러는데 지금 그럴 때는 아니고 일단은 좀 사태를 추이를 지켜보자. 6개월 안에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좀 예의주시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IMF 극복하고 다 했고요. 한 번은 와야 돼요. 중국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96년에 이제 회사 만들고 중국 경제도 막 부흥해가지고 이제 올 때가 온 거예요. 한 번은 거쳐가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번 아파야 된다. 모든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항상 꽃길만 걸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번 위기가 오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지고 어떤 보완이 되기 때문에 중국도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뭐 연관 있게 지켜봐야 되나요? 근데 매수하는 입장에서는요,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버리면은 사실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IMF 외환위기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 아시는 분이 지인이 여자친구가 퇴직금을 받아요. 몇 천만 원에. 한 3천만 원 정도가 퇴직금을 받았는데 IMF 외환위기가 옵니다. 기억나시죠? 외환위기 때 장난 아니었잖아요. 대한민국 망하는 분위기예요. 금 모으기 운동하고 오죽하면 애 돌반지 들고 맞습니다. 와가지고 나라 네네. 살리겠다고 네. 막 줄 서가지고 헐값에 막 매각을 해요.
그 정도 해서 이제 IMF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3천만 원 받고 이분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나라 망하면 내가 돈 가지고 있으면 뭐 하지? 부동산 폭락하고 주식 폭락한다는데 나라 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할까? 주식을 사야겠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안 망한다는데 베팅하면 망한다는데 베팅하면 방법이 없어요. 망하는데 베팅하면 뭘 해야 되냐면요. 달러나 골드를 그렇죠. 가지고 주식도 사면 안 되죠. 네. 달러나 골드를 가지고 이게 배낭 속에 잘 집어넣고 이제 피난갈 준비를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주식 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주식을 사야죠. 왜? 주식이 선행지표니까. 그럼 무슨 주식을 살까 하다가 증권주를 사요. 오르면 증권이 먼저 오르니까. 무슨 증권? 우리나라에서 모르면 삼성이지 뭐. 삼성? 그러니까 모르면 1등이지 뭐. 그래서 삼성 증권주를 3천만 원어치를 삽니다. IMF 극복을 하죠. 엄청 올랐겠죠. 뭐 10배 이상 돈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건물 하나 사요. 그분이. 현명하지 않아요? 실제로. 네, 실제로. 건물,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건물을 사요. 학원 원장이 된 거지. 아주 현명한. 첫 번째는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안 망한다는데 일단 긍정의 베팅을 한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 부정의 베팅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인생이 어떻게 해? 할 게 없죠. 할 게 없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긍정의 베팅을 하는데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분 같은 경우는 긍정의 베팅을 하잖아요. 나라 망하면 뭐 할 거냐고. 다 같이 거지 되는데. 월부도 거지 되고 나도 거지 되고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잘 헤쳐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대처를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은 있는데 중국이 위험해. 그러면 판단을 하는 거죠. 위험하고 국토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는 2, 3년 정도 기다려 보겠다 하는데 베팅을 해도 되고요. 됐고 나 일도 바쁘고 그래서 아파트 얼마 떨어질 건데 1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려는 아파트가 한 80% 수준이에요. 고점 대비 80% 수준이어서 내가 오르면 땡큐고 7억까지 떨어졌어요. 8억에 샀는데 뭐 어떡하라고. 내가 잘 살고 있는데 1억 떨어진 거 안 팔면 그만이지. 그게 부동산의 장점이잖아요. 잘 살다 보면 한 5년 넘어가면 다 끝나 있겠죠, 상황이. 그러면 8억에 샀는데 7억으로 떨어졌다가 나중에는 또 12억 가 있겠죠. 그런 마인드라면 저는 필요하고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셔도 된다. 뭘 이것저것 다 고민해. 지금 중국 고민하고 하면 맞아요. 답이 안 나와요. 주식은 좀 다른 문제지. 주식은 실거주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투자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선반영되는 부분을 민감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만 실소유자라면 너무 고민하지는 말자. 그냥 중국이 이렇다는 것 정도. 거기에 공포감을 가지고 부정에 휩싸이지는 말고 그냥 상황이 이렇구나 안 좋구나 무리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대출도 좀 줄이고 설사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대출이자를 좀 더 내더라도 3년 정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하면 필요하면 하셔도 되는 거죠. 제가 한 18년, 한 20년 이렇게 쭉 지켜본 결과 아파트 시장의 답은 필요할 때 사신 분들이 항상 정답이었습니다. 헝다 아니더라도 중국 아니더라도 끊임없는 위험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절대 부동산의 장점이 뭐예요? 그냥 묻어두고 가는 거잖아요. 장기 투자잖아요.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부동산을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시고 나서도 그 정신건강에 굉장히 해로워요. 일단 투자했잖아요. 투자든 실거주든 하나 샀으면 그냥 일상에 충실하세요. 부동산 시장 관심을 꺼버리세요. 진짜 전문적으로 투자할 거 아니면. 그러다가 뉴스 봤는데 뭐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든지 해야지 매일 모니터링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겠습니까?